윤석열을 파면하자! 윤석열을 파면하자! 성남을 바꾸자! 성남을 바꾸자! 감사합니다. 오늘 발제를 맡게 된 윤창근입니다.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리면 2006년에 처음 지방선거에 나가서 18.7%로 2등으로 겨우 떨어질 뻔하다가 당선되었고요. 두 번째 선거에서는 53% 받고 당선되었고, 세 번째 선거에서는 무투표 당선되었고, 끝나는 마지막 네 번째 선거에서는 59%나 받아서 나머지 후보들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받고 당선이 돼서 시의원 4번 하고 시의장을 마무리로 퇴임을 하고 지금 이렇게 지역에서 작게나마 활동을 하고 있는 성남에 52년째 살고 있는 윤창근입니다. 뜨겁게 박수로 강렬히 오늘 주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복원과 성남 시민사회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사실은 엄밀하게 성남의 시민사회, 성남의 풀뿌리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 이런 부분들이 신상진 시장이 되고 나서 너무나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하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팩트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정도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드린 말씀에 여러분 각자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비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제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지방자치 그리고 성남의 거버넌스의 변화, 신상진 정부에 대한 평가, 그리고 성남 풀뿌리 민주주의 복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제언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뭐죠? 만 원인가요? 네. 이 그림에 보이는 게 뭐가 있죠? 세종대왕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한반도. 네, 한반도도 있죠. 자, 제가 이 만 원짜리 돈에 약해서가 아니라 만 원짜리를 여기다 들어가는데 왜 만 원짜리를 여기다가 지금 사진으로 지시를 했냐면요. 이 만 원짜리를 잘 보면 이 배경에 요 배경이 쭉 있는데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될새, 곧 좋고 여름 하나니. 이 훈민정음을 세종대왕이 만들고 나서 용비어천가를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될새, 꽃 좋고 여름 하나니 이런 쭉 나가는 이거를 용비어천가를 만드셨잖아요. 그게 뒤에 배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만 원짜리를 제가 들어가는 배경으로 삼았습니다. 왜냐? 우리 세종대왕 시절은 왕조 시대잖아요. 봉건제 시대고 지금과는 많이 다릅니다. 절대 왕권이 있었고 세종 임금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였고 여성은 사람 대접도 못 받았고 노비가 있는 지주가 있는 그런 사회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쉽게 쓸 수 있는 글을 만들었잖아요. 왕조 시대지만 백성을 매우 사랑했고 근본 정신이 민본 정신에 있었다는 거죠. 물론 지금과는 다른 시대지만 그때도 그렇게 백성을 귀하게 여기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과연 어떤가? 풀뿌리 민주주의가 잘 되고 있는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 뿌리 깊은 나무가 꽃 좋고 여름, 꽃도 좋고 열매도 많이 열리는 건데 이 지방자치가 풀뿌리 조직이나 풀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이 민주주의가 튼튼할 수 없다라는 지금 시대에 맞춰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만 원짜리를 여기다가 가져왔습니다. 어때요? 이 만 원짜리 새롭게 보니까 여기 용비어천가 들어가 있는 거 처음 관심 가지게 됐죠? 예.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그림을 가져왔고요. 이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위한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학교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보증이다. 제임스 브라이스라고 1800년도 말에 영국의 학자인데요. 정치학자인데 그 당시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쭉 내려오면서 사실은 지방자치를 완전히 말살했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단식을 통해서 1991년에 부활했잖아요. 그게 이제 30년 지난 거거든요. 30년이 지난 지금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런 면에서 이 지방자치가 잘 되면 민주주의 학교일 뿐만 아니라 이 민주주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건데 지방자치가 과연 잘 되고 있는가? 풀뿌리 조직은 튼튼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는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 성남시정을 가지고 한번 같이 얘기해 보려고 오늘 제가 이 두 가지를 사진 한 장과 제임스 브라이스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의 거버넌스가 파괴됐다 이렇게 지금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이 거버넌스라는 건 뭡니까? 소위 거버넌스는 정부 조직, 시 조직이 시민단체나 혹은 비영리단체나 이런 곳과 함께 거버넌스를 이루어서 행정에서 다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시민이 참여하는 참여 민주주의 형태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게 거버넌스거든요. 그래서 이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왔는데 그 노력이 과연 성남의 경우 어떠했는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재명 시장 때 201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재명 시장이 시작이 되고 나서 우리 성남 시민사회 분들이 많이 이재명 시 정부와 협력하고 제도권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문제가 없었을까 하는 반성을 먼저 좀 해볼까 합니다. 이재명 시장 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거버넌스나 시민사회의 체질이 많이 약해져 버린 오히려 부작용도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은수미 시장 때는 어땠을까요? 은수미 시장 시절에는 이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서는 글쎄요, 은수미 시장이 여성 비전센터 이런 거 하나 만들고는 특별히 시민사회와 크게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행정은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역시도 반성해야 될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성남시의료원에 대해서는 시의료원이 가지고 왔던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 이익 중심으로 가려고 했던 문수미 시장의 이 마인드가 시의료원을 상당히 망가뜨려버린 경우까지 가져왔거든요. 그렇게 볼 때 이재명 시장과 은수미 시장 때 이 거버넌스에 대한 시민사회와 관계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반성할 점이 있다. 그런데 그건 이제 반성이고요. 신상진 시장은 어땠을까? 신상진 시장은 아예 이 거버넌스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신상진 시장은 이 거버넌스는 거의 빨갱이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신상진 시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을 전부 없애려고 노력했고 사실상 파괴하는데 2년을 바쳤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나마 이재명 은수미 때가 좀 나았던 거고요. 신상진은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시 정부에 대한 진보 세력의 정권 교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의회 다수당 되어야 된다. 정권이 바뀌고 의회 다수당이 되어야 그런 것들을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기본이 생기는 것이고요. 우리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생태계 자체를 구축해 가는데 함께 노력해야 된다. 이런 과제를 우리는 안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신상진 시장이 성남 거버넌스 파괴를 한 사례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그 국정원 출신 모 교수가 이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좌파 마피아 조직이다. 마을 공동체, 주민자치회, 그 다음에 민주시민교육 이런 얘기만 들어가면 무조건 좌파가 하는 마피아 조직이나 하는 짓이고 그게 우리 사회의 반국가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전 국정원 교수 이희천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그 사람만의 이야기일까? 아니죠. 윤석열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신상진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똑같아요. 그래서 신상진이 한 짓이요.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 폐쇄했어요. 사회적 경제 창업 교육센터 폐쇄했어요.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폐쇄했어요. 공익활동 지원센터도 폐쇄했어요. 이 공익활동 지원센터는 그거 폐쇄하고 그 자리에 장영화가 사무실을
국회의원 나가서 사무실 얻어가지고 그거 손도 안 대고 그냥 썼어요. 되게 웃기는 짓 했죠. 일자리 센터나 판교 청년 지원센터 이런 것도 폐쇄했어요. 그리고 여성 비전센터도 폐쇄했어요. 정말 이 시 정부와 우리 시민사회 내지는 이런 전문성을 가진 중간 조직들을 이재명 은수미 때 만들었던 다 폐쇄시킨 거예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여기 기록된 것만 그렇고요.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의 6개의 주민자치회가 시범 운영 또는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과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였죠. 그 위원회는 주로 강변단체 사람들 뭐 이런 분들이 지역에 좀 유지급 이런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해서 활동해 왔는데 그거는 좀 주민자치 기능을 너무 보수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좀 주민자치 조직이 실질적인 주민 위주로 가자는 차원에서 주민자치회라는 걸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고 그게 실현되는 과정에 성남의 51개 동 중에 6개가 시범으로 혹은 실제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신상진 시장이 이 주민자치회도 전부 없애버렸습니다. 정말로 신상진 시장은 이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좌파 마피아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심지어 어느 자리에서 어떤 분들에게 이런 곳은 빨갱이 조직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겠죠. 이 문제는 앞으로 정권이 바뀌면 민선 9기가 되면 통합형 거버넌스 구축이 좀 필요하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 저런 것들을 함께 통합적으로 이 거버넌스를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거버넌스를 좀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지속가능 도시 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우리 성남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상진 정부에 대한 평가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전반기 2년 동안은 신상진이 국회의원 4번인가 한 사람 치고는 몰라도 너무 모르고 무식해도 너무 몰랐어요. 들어와서 너무 모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생각대로만 즉흥적으로 하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신상진이 한 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이재명이나 은수미가 했던 거, 전 정권에서 했던 것들을 지우기 위해서 수없이 지웠어요.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뭘 지웠는지. 그리고 시민과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때는 시민의 소리를 듣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본이거든요. 소통 너무 안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죠. 불통의 행정을 한 거죠. 그리고 이런 행정을 하는데 불법 행정까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 절차를 어긴다든지 타당성 연구 용역이나 타당성 중앙정부의 중앙 타당성 그런 심사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거 무시했다든지 그리고 지금 쭉 진행되어 오는 것도 그냥 멈춰놓고 아웃시킨다든지 이런 것 자체가 사실 행정에 있어서 불법이거든요.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되게 많습니다. 이 뒤에 이제 제가 각각의 사례별로 말씀드릴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근데 2년이 이제 흘렀어요. 2년이 흐르고 나니까 신상진 시장이 이제 행동을 조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알다 보니까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면 이벤트 정치를 하고 있어요. 표를 얻기 위해서 조금 달콤해 보이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이제 던지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쭉 준비된 것을 던지는 게 아니고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거 막 던져요. 사례가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중원구청 옆에 있는 종합운동장이 지금 축구장으로 돼 있고 무슨 그 성남에 이런 큰 행사가 있을 때 쓰던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를 야구장으로 바꾸겠다고 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좀 뒤에 제가 구체적인 얘기를 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신상진 시장이요. 윤석열만큼 제왕적이에요. 일단 자기가 모든 서류도 검토해야 되지만 일단 자기가 던지면 행정적인 절차나 시민과의 소통이나 의회의 동의나 필요 없이 제왕적으로 가버립니다. 그런 사례가 뒤에 많이 나와요. 자, 이런 전반기에 이래왔고 후반기는 표를 얻기 위해서 이벤트 정치, 적흥 정치, 제왕적 정치를 통해서 자기 행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이슈 중심으로 신상진 정부에 대해서 평가를 할 건데요. 이 이벤트 정치는 단기적으로 성과를 얻으려고 하고 시민의 관심을 끌려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기적인 비전이 없죠. 그리고
이것이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벤트 정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즉흥적인 추진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주로 많이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걸 통해서 자기가 시장의 주도권을 잡고 시장을 한번 더 하려고 노력하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시민의 대표인 의회하고 갈등이 심각해지겠죠.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요. 물론 시민과의 갈등도 심각하게 될 겁니다. 제왕적 행정은 시장 중심으로 행정을 하고요. 시민과의 소통 없이 하다 보니까 거버넌스 체계도 약해질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정책이 돼서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가 근본부터 흔들리는, 그래서 신산진이 이벤트 정치, 즉흥적인 추진, 제왕적 행정으로 해서 앞으로 2년도 매우 걱정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조금 신상진 정부가 해왔던 것 그리고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사례별로 너무 많은데 그걸 다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만 16개를 추려서 사례별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어떤 특정한 순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임의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니까 그걸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남시 의료 문제, 청년 수당 문제, 탄천과 관련된 환경 문제, 사회적 경제 문제, 그리고 솔로몬의 선택, 성남형 교육 문제, 과학고 문제, 지역 화폐 문제, 다 들어오신 얘기일 거예요. 그 다음에 차바이오 매몰 비용 문제, 요거는 분당 보건소하고 관련이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시민사회에서 또 관심을 갖는 게 공공의료다, 혹은 보육이다, 뭐 이런 쪽에 주로 많은 관심을 갖잖아요. 그런데 이 지방정부의 정권을 갖기 위해서는 그렇게 편식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성남시 철도 정책,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정책은 어떤가? 그리고 신상진이 최근에 아주 의욕적으로 던진 게 있습니다. 복지재단을 추진을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복지 재원을 선거 때 표를 많이 얻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특히 노인, 보훈단체, 자기한테 표 많이 줄 때다가 예산을 주로 집중해서 주고 있어요. 청년, 여성, 노동 예산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야구장 추진한다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성남시정연구원 문제, 그리고 이런 모든 문제를 감시, 감독해야 될 성남시의회 견제 기능이 과연 지금 어떤가? 이 16개의 한 편 한 편의 단일 주제를 가지고 좀 한번 말씀을 계속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남시 의료원 문제인데요. 성남시 의료원 문제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기에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 꽤 와 계시는데 시민 발의로 정말 오랜 세월을 거쳐서 공공의료를 실현하기 위해서 만든 게 성남시 의료원이에요.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서 성남시 의료원 같은 공공의료기관이 이런 코로나 시국에는 정말로 공공의료가 옳았다라고 칭찬받을 정도로 역할을 했죠. 그런데 시장이 바뀌었어요. 시장이 바뀌고 취임하자마자 이 성남의 그 신상진 시장은 옛날에 국회의원 때부터 공공의료를 시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해야 된다고 수없이 얘기해 오던 사람이에요. 근데 시장이 됐어요. 시장이 되자마자 오케이 대학병원 위탁이야 던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사회가 많은 지금 갈등을 겪고 있거든요. 그렇게 코로나 때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상진 시장을 이걸 대학병원에 위탁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학병원에 위탁하겠다고 여론전하고 언론 플레이하고 그 다음에 뭐 이 각종 조작질 해가지고 그 시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 이렇게 대학병원에 위탁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적자를 볼 거라고 선전하고 이렇게 왜곡된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게 사실이 아닌 건 우리 모두가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에 위탁했을 때 사실 어마어마한 재원, 시 재원이 더 들어갈 것이고 대학병원에 위탁했을 때 그 인력의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정부가 통제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병원의 위탁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신상진 시장은 계속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지금 보건복지부에 시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해도 되느냐 이렇게 지금 보건복지부에 그 용역을 의뢰했고요. 보건복지가 용역이 거의 끝나서 아마 3월 달 정도에 그 결과가 성남시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대학교를 입학하는 것을 계속 추진하겠다 이렇게 시장이 이번 신년 업무 보고에 했어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이 대책은 우리 시민사회가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시의원 문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청년 기본소득 문제인데요. 2015년에 만 24살에게 되면 100만 원씩 누구에게나 주는 것을 이재명 시장이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성남시가 최초로 2015년에 시작을 했고 2019년에는 경기도가 31개 시군 모든 청년에게 24살 되면 100만 원 주는 거를 추진해서 31개 시군이 다 주고 있었거든요. 경기도가 주게 되면서 어떻게 됐냐면 경기도가 예산의 70만 원을 주고요. 이 성남시는 30만 원만 주면 되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신상진이 시작되고 나서 2023년 8월 7일 날 이 조례를 폐지해버립니다. 못 줘. 그거 줬더니 엉뚱한 됐어. 그거 줬더니 청년들이 이런 거에 너무 의지하는 것 같아요. 못 준다고 신상진이 결정을 했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2023년에 성남시의회에서 준예산 사태까지 갔습니다. 난리가 나가지고 예산이 통과 안 되는 상황까지 갔고요. 그래서 23년에는 100만 원 주는 걸 그대로 살렸는데 문제는 그조차도 이미 준비돼 있는 사람 주고 나서는 집행을 안 했죠. 그리고는 2024년에 야당 중심으로 청년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재발의가 됐고 상임위는 통과됐으나 본회의를 통과되지 못해서 결국은 청년 수당을 못 주는 경우가 됐는데요. 신상진 시장이 이걸 없애면서 만든 게 있어요. 딱 똑같은 100만 원 만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청년 올패스. 청년 올패스는 뭐냐면요. 청년들에게 자격증을 따는 비용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주겠다는 거예요.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미취업 청년 또는 시험에 응시하는 수강생에게 100만 원까지 주는 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 수당 없애고 이걸로 바꾼 거예요. 요걸로 바꾼 건데 문제는 2023년에 100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쓴 예산이 얼마냐? 10억 썼어요. 정말 10분의 1 쓴 거예요. 그 다음에 24년에는 10억밖에 못 썼으니까 예산을 좀 덜 편성하자 해서 37억을 편성했는데 11억 썼어요. 10억이나 11억이나 고부고부예요. 문제는 이렇게 졸속적으로 추진한 정책이니까 결국 실패한 정책이죠. 이 청년 기본소득과 청년 올패스를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19년도에 경기도에서 청년 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해서 경기도가 70만 원 주고 성남시가 30만 원 된다는 얘기했고 31개 시군이 다 했는데 그 중에 성남시만 안 줬다는 거죠. 그리고는 청년 올패스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책 자체가 실패한 정책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탄천 문제를 좀 말씀을 넘어가 볼게요. 요즘은 기후위기가 매우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이 기후위기가 심각하다 보니까 3년 내지 4년에 한 번은 꼭 집중 폭우가 와서 탄천이 범람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는 이게 더 시기가 더 빨라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탄천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신상진 시장이 이 탄천에다가 지금 보이는 거 피크닉장을 조성한다, 다목적 광장을 조성한다, 뭐 농구장, 테니스장, 축구장 이런 거 만든다, 그리고 햇살 정원, 바 테이블 이런 거 넣는다. 지금 이렇게 탄천에다가 이런 시설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똑똑히 기억하는 게 있어요.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전에 탄천에 축구장이 하나 있었어요. 축구장이 하나, 그게 태평 달집 태우고 하는 데 있잖아요. 그 축구장이 있었거든요. 그 축구장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그냥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의회에서 야, 여기다가 축구장을 다시 해놓으면 또 몇 년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예산 낭비냐. 여기 축구장 하지 말자. 오랜 경험 속에서 이런 시설을 하지 말자라고 거의 공로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신상진이가 얼마 전에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축구장을 만들었더라고요. 그 밑에다 농구장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무식한 짓을 해놨냐면요. 거기에 펜스를, 높은 펜스를, 파란 펜스를 사각으로 딱 쳐놨는데요. 이 펜스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위에서 부유물이 떠내려와요. 막아요. 그 자체가 벽이 되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게 버티기겠습니까? 물이 사이로 다 빠져나가면 버티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좁은 철망이 쭉 있는데 두유물이 막았어요. 그럼 들어도 뻔하잖아요. 그걸 지금 해놨어요.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요. 200억 정도 편측에다 쓴대요. 저는 기본적인 생태와 관련되는 시설들은 유지하고 보수하고 시민들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런 시설들, 축구장, 농구장 그렇게 펜스까지 친 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왜 이렇게 조용한지, 우리 환경단체에서 수달 어린이 최근에 했다고 이해 국장님 와 계시는데 탄천에 수달이 있나 봐요. 그죠? 수달까지 있는 탄천에 거의 이제 2급수, 1급수가 되고 있는 이 탄천에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죠. 이게 지금 신상진 시장의 철학이에요. 마인드가 이거밖에 안 돼요. 자,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빨갱이들이 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요, 서구의 복지국가 잘 사는 나라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데 가면요, 이 사회적 경제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요. 협동조합이 그냥 동네마다 몇 개씩 있고요. 정말 사회적 경제가 잘 되는 것과 복지는 비례해요. 그건 연구 결과에도 나와요. 근데 사회적 경제와 관련되는 건 다 빨리. 그래서요, 우리 성남의 사회적 기업 하는 사람들은 생존의 기로에 처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예산 없어요. 그리고 경기도는 예산이 있는데 경기도가 성남에 예산을 주면요, 성남시가 대응해서 예산을 같이 만들어야 그 예산을 주거든요. 성남시가 안 해요.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예산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시민기업 이런 데가 이제 상당한 한계에 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영리기업으로 가는데 영리기업보다는 사회적 기업들이 거기서 나오는 이득들을 사회에 기여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들이 전부 무너진다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하고요.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이것도 안 합니다. 옛날에 쭉 해왔던 사회적 경제 한마당 이런 거 예산사가 없어졌고요. 사회적 경제 창업 아카데미,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 이런 거 만드는 창업 아카데미 이런 거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 빨갱이들이 하는 거니까 알아보시겠죠. 근데 그게 철학이에요. 이게 무슨 빨갱이에요. 일자리 만들고 이 사회가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는 건데 정말 웃기는 사람이에요. 자, 솔로몬 했을 때 먼저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청춘 남녀 만나게 해서 로테이션 대화하게 하고 특강하게 하고 레크레이션 썸매칭 해가지고 둘이 결혼시키겠다는 거죠. 둘이 결혼하면 애도 놀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출산율도 높이고 이런 거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예산 100, 1000억, 3억 써서 이거 하고 있거든요. 성공률 그 중에 결혼하는 한 쌍이 한 쌍, 두 쌍.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결혼하는 거 중매 시가 쓴다고 해가지고 이게 과연 결혼 많이 하고 출산율 높일까요? 근본적인 건 결혼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주택 결혼하면 가서 살 수 있는 곳, 취업을 해서 일자리를 갖게 하는 거 이런 게 결혼하게 만드는 요소잖아요. 이거 중매사가 되겠습니까? 이런 거 즉흥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성남형 교육. 여기 성남형 교육과 관계 있는 분 여러 분 와 계시네요. 원 선생님도 계시고 저 뒤에 또 우리 국장도 와 계시는데 교육의 3주체가 뭡니까? 학생, 선생, 학부모잖아요. 이 3주체가 우리 아이들 교육에 함께 노력하는 거.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쇠가 빠지게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창의적인 교육을 받고 본인이 이런 진로로 갈 수 있도록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각종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지원하는 게 바로 성남형 교육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시설만 지원했어요. 시가. 그런데 이재명 시장이 우리 아이들이 실질적인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선생이나 학부모나 학생이 함께 창의적으로 갈 수 있게 해보자 하고 지원한 게 성남형 교육이고 1년에 200억씩 지원해왔어요. 전국의 성남시 유일하게. 그런데요, 이걸 신상진 시장이 들어와서 이 성남형 교육을 하고 있던 성남형 교육지원단을 없앴죠. 그리고 이거를 일부를 청소년 재단으로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이
성남형 교육재단으로 그 활동을 하는 것과 청소년 재단으로 들어가서 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재단으로 하는 것은 그 분야에 관련해서 전문적이고 창의적으로 그 분야만 가는데 재단으로 가게 되면요. 그야말로 행정 위주의 정책으로 가죠. 그래서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학교에서 그동안에 학부모들이 활동하던 거 전부 못하게 돼 있죠.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학부모들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 급을 높이고 이런 거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거 왜 이 예산으로 하면 안 됩니까? 학부모들도 자기 수양도 높이고 좋은데 그리고 그 속에서 성장한 학부모가 또다시 자기도 선생이 될 수 있고 하나의 이 어떤 공동체의 활동가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조차 다 막았잖아요. 성남형 교육 이렇게 퇴보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가져온 거 과학고. 이 과학고에 대해서는 찬반 논쟁이 많습니다. 이 중에서도 과학고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 수도 있어요. 저는 이 과학고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인데요. 거의 이 시범적으로 몇 군데 지금 경기도에서 정한 데가 분당 중앙고등학교를 전환해서 과학고로 바꾸는 걸로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선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시유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요. 과학고를 하기 위해서 증축 비용 주고요. 기숙사, 연구동 이런 거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자재 구입비나 학교 운영비까지 지원을 해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450억. 그런데 이거는 시 업무보고 자료에 나오는 거예요. 450억. 실제로는 700억. 실제로는 700억이에요. 왜? 성남시에서 내는 돈만 이거고요. 또 경기도에서 오는 돈이 있어서 700억이라고 그래요. 과학고 하나 전환하는데 700억 들어간대요. 상상을 해보세요. 또 매년 운영비까지 지원한대요. 그런데 이 과학고에 성남의 아이들이 다 갈까요? 아닙니다. 성남의 아이들은 몇 못 가요. 이 과학고는 이 성남을 중심으로 하는 주변 학교에 다른 고등학교 아이들도 옵니다. 성남의 아이들 많이 못 가요. 근데 왜 우리 성남의 학부모들은 과학고 그러고 뭐 시에서 여론조사했는데 84% 나왔다 그래요? 조금 그 여론조사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의심스럽지만 집값 올라요. 집값은 중앙고등학교 옆에만 좀 오를 수 있겠죠. 여기 수정구나 중앙고의 집값 이것 때문에 오르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짓을 했고요. 결국은 이 과학고는 사실은 과학고 들어도 돼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점은 뭐냐면요. 성남에 39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예산은 1년에 아주 미비해요. 성남형 교육지원사업들 이렇게 아웃시켜놓고 몇 푼 주면서 과학고 하나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쓴다? 그러면 과학고를 못 간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은 그 교육의 불평등은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문제 심각하지 않아요? 그럼 내 아이만 과학고 가면 돼요? 못 가는 엄마들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은 과학고에 비해서 우리 아이들은 왜 이렇게 혜택을 못 봐? 사실은 불만 가져야 돼요. 거의 90% 이상은 과학고 불만 가져야 되는데 학부모들의 이기심을 자극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저는 매우 심각하게 봅니다. 지역 화폐. 이 그래프 보시면 22년에 4,130억. 왜냐? 이때까지는 지역화폐가 성남에서 잘 발행되고 있을 때거든요. 신상진이 들어섰어요. 3,099억. 그 다음에 2024년 1,840억. 신상진이 이 지역화폐 이재명이 한 거라 아웃시키고 싶었어. 근데 한꺼번에 버릴 수가 없으니까 조금 낮춰온 그래도요 이게. 그런데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요. 현수막 보셨죠? 특별 지역화폐 5천억 발행 해가지고 신상진이가 걸어놓은 거. 본인이 이거 문제 있다고 없애려고 했던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소상공인들이 난리 났거든. 실제로 이거 소상공인들한테 많이 도움돼요. 5천억 발행하면 시가 지원하는 건 500억이에요. 10% 지원하니까. 5천억은 발행한 게 5천억이고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5천억을 시민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5천억 지원화폐를 발행하면 그거의 10% 500억. 그걸 시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500억 들어가는 거죠. 물론 거기에다가 종이 지폐 만들고 하는데 비용까지 하면 좀 더 들어가지만 실제로는 시 예산 500억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남에서만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성남의 소상공인들한테 되게 도움되거든요. 근데 이제 2년 후에 내년에 이제 선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소상공인들한테 욕먹기 싫잖아요. 특별 발행 5천억. 그렇게 했던 거예요.
표가 되면 뭔 짓이다 하는 분의 이름이에요. 자, 이 차바이오 하면 뭔지 혹시 아세요? 이게 뭐냐면요. 네, 차병원 얘기인데요. 15년 전부터 이 사업이 시와 의회에서 계속 논의가 되는 거예요. 15년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이야기가 됐겠어요. 차병원 옆에 가면 분당구 보건소가 있습니다. 아시죠? 네. 그 분당구 보건소를 차병원이 의료 바이오를 하겠다고 그 보건소 부지를 자기네한테 달라 그러는 거예요. 15년 전부터. 그래서 15년 동안 계속 소개하고 논의하고 시하고 다투고 의회에서 뭐 심사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내린 결론. 그래 좋다. 니네 가져가라. 얼마? 땅 498원. 야 500원. 근데 땅만 니네가 돈 주고 사가면 안 된다. 이거 특혜라는 소리 들으니까 현금으로 250억 더 줘. 750억이죠? 750억. 그리고 차 바이오를 거기다가 만약에 건설을 하게 되면 취득세, 등록세, 세금으로 들어오는 게 약 700억.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무려 한 1,400억 정도 현금이 시로 들어와요. 그래, 성남시로 1,400억 들어오면 니네가 차병원이 옆에 있으니까 의료 바이오 사업 열심히 해서 잘해봐. 그러면 의료 바이오가 거기 되면 그 주변 상권도 살 것 같아. 이렇게 15년 동안 시와 의회에서 수기해 온 거거든요.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그러면 보건소를 차바이오에 주면 보건소를 어디다 할 거야? 그래서 자리를 어디로 잡았냐면 약탑동 621번지 중앙도서관 옆에 땅에 그 보건소를 짓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짓는 데 들어가는 돈이 그것도 고민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신산지 시장이 갑자기 1,400억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다 무효로 하고 원래 있던 자리에 차병원 안 주고 그냥 여기다 지을 거야.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수용도 않고 일방적으로. 근데요. 현금 들어오는 거 과거에 결정한 현금 들어오는 거 말고요. 그 자리에 지었을 때 그럼 과연 우리 성남시 예산에 손해는 없을까? 있습니다. 거기다 건축하는 비용 500억. 플러스 알파 약 1,200억이 들어가요. 거기다 무엇을 지으면 1,400억 못 받고 1,200억 들어가요. 근데 그 중에 땅값은 여기도 있는 거니까 빼더라도 상당한 돈을 못 받고 상당한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성남 비상시국회의하고 저하고 작년에 신산지 시장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했어요. 근데 검찰에서 아직도 붙들고 고발인 신분도 아직 안 했어요. 부르지도 않고 있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남 시민에게 예산을 손해를 끼치고 있는데도 이거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철도 문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남의 철도 8호선 아시죠? 이 8호선이 판교로 연장했다고 5호까지 연장하는 사업 계획이 있었는데요. 이 사업은 2019년에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승인받았어요. 그리고 위례 신사선 선동까지 연장하는 거 아시죠? 이것도 2021년에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승인받았어요. 이 두 가지 사업은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잘 진행하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다 만들어줘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산지 시작되고 나서. 그 다음에 광주로 가는 복선 전철역 도천역의 역사 만드는 문제, 서울 3호선이 성남 용인 화성으로 내려가는 그 3호선 연장, 월곶 판교 조기 이런 것들도 전부 본인이 공약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발걸음을 띄지 못하고 있다. 일 더럽게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재개발. 성남에 재개발 진짜 많이 하죠. 지금 이제 진행 중인 거 말고요. 2030 1단계 재개발이라고 해서 수진 1구역, 신흥 1구역 추진 중이고요. 거의 다 왔고요. 2030 2단계 재개발이 신흥 3동, 상대원 3동, 태평 3동.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뒤에 계신 분 써봐도 되겠네. 태평 3동, 신흥 3동, 상대원 3동. 이렇게 2단계 재개발 추진 중이고요. 1기 신도시 3도시구라고 해가지고 분당의 아파트들 1기 신도시 중에
먼저 허물고 짓겠다고 샛별마을, 양지마을, 시범단지 구성 이렇게 하고 있고요. 얕았던 공공주택 분양 요거 금호건설이라는 데서 한다고 지금 돼 있는데요. 바로 이 얕았던 공공주택 분양주택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 아까 얘기했던 얕았던 621번지 보건소가 가기로 했던 곳 그거 안 보내고 거기다가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1500세대 청년들이 들어가는 주택 짓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크게 발표되고 나니까 난리가 났죠. 그 앞에 아파트들이 인미현상인지 뭔지 모르지만 왜 우리 아파트 앞에 이게 들어와. 옛날에 보건소 한다고 해놓고 그 보건소 없애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거 결정하는 데까지 우리 의견 물어봤어? 시민하고 소통해봤어? 실제로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게 청년주택이 들어오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아무런 소통 없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얼마나 시민들에게 불신을 초래하는지 보여준 특별한 사례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 지금 아파트들 막 현수막 하고 난리나 있잖아요. 이게 그거고요. 저는 금호건설이 하는 걸로 컨소시엄 결정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의혹이 좀 있어 보이는데 나중에 누가 관심 있으면 이거 좀 잘 캐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건축은 은행주건, 성지공정, 미도아파트 이런 데가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재건축 사업이 많습니다. 가로주택 사업 한 40여 개 중에서 한 20개 정도는 승인가 있고요. 3080 공영재개발이라고 해서 금강동하고 중앙동에 요거는 뭐냐 하면 가로주택 사업과 같은 건데 공공에서 참여해서 하는 거예요. LH나 혹은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해서 재개발이 되거든요. 그리고 민영재개발이 상대원 2구역이나 산성구역 이런 데 민영재개발 지금 되고 있고요. 지주택도 태평동 일부는 지주택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상진표가 또 있습니다. 생활형 재개발, 생활권형 재개발. 그래서 그거를 성남의 여러 군데서 지금 신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신청을 했어도 선정이 몇 군데나 될지 몰라요. 성남에 이렇게 재개발이 많습니다. 이 현실이에요, 현실. 이런 현실도 우리가 보고 성남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넣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재개발을 하는데 필요한 게 뭘까요? 그 성남에는요. 이런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세입자가 몇 프로 될 것 같습니까? 거의 대부분 80% 넘습니다. 83%, 84% 이렇더라고요. 옛날부터 좀 더 늘었어요. 이게 세입자가. 왜 그러냐 하면 재개발이 된다고 하니까 서울 사람들이 집을 사요. 자기가 안 살잖아 세 주죠. 옛날에는 뭐 70몇 프로 이랬다는데 지금 80%가 세입자예요. 재개발하면 이 세입자 어떻게 하죠? 이 이주대책 어떻게 세워주죠? 이거 매우 심각한 거거든요. 그 이주대책이 문제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재개발을 이렇게 많이 할 때는 시에서 기반 시설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반 시설을 시돈으로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시가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재개발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지는 않아요. 이게 우리 성남의 재개발 현실입니다.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거는 그래서 시간이 관계상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바로 넘어갈게요.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복지재단 이게 신상진 시장이 의욕적으로 한다는 건데요. 출연금 43억 그리고 세계팀 20명이 한다는 거고요. 지금 야탑의 시니어 산업혁신센터라고 야탑의 일부를 빌려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복지재단 문제는 이건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남에는 복지국이 있잖아요. 그 밑에 수많은 복지 관련된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해오는 거예요. 그리고 복지와 관련되는 그 단체들이 중간 조직으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고요. 복지 성남에 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되게 잘하거든요. 그런데 복지재단 만들어서 어떡하게요? 직원이 20명씩이나. 이거 신상진 시장 선거 도와주는 사람 일자리 만들기 혹시? 이렇게 의심도 들고요. 시 복지와 관련되는 사람들이 일하는 걸 이 사람들과 하는 중복되는 문제 때문에요. 실제로는 폼 잡는 그런 것도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복지 재원을 선거용으로 노인 관련 혹은 보험단체 많이 쓰고 있어요. 이렇게 야구장, 종합운동장 거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구장 전용구장으로 한다는데요. 예산 400억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런 구장을 리모델링 하는데 400억까지 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1,000억 넘게 들어요. 사기 쳐서 400억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야구장을 여기 왜 만들어요? 우리 성남이 프로구단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럼 야구장 만들면 어떤 경기를 하죠?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거 결정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도 즉흥적으로 제왕적으로 결정했어요. 지가. 대통령실 이전한 거와 똑같아요. 하겠다는 거. 지금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성남에 생활체육단체 중에 숫자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아닙니다. 야구입니다. 놀랍죠? 야구예요. 표 계산한 겁니다.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웃기는 짓 하는 거죠. 시정연구원. 50만 이상의 인구가 있는 도시에는 시정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남시가 시정연구원을 설립했는데 이게 너무 후져요. 뿐만 아니라 이상한 짓까지 해요. 민선 8기와 그전 민선 이재동 은수미 시절 이 데이터를 조작해가지고 지금 신산진 정부가 되게 잘하고 있다고 자료를 막 내요. 뭐 일자리도 많이 늘어났다, 사회적 만족도도 늘어났다, 뭐 이렇게 해서 막 자료를 내요. 사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야구장 관련되는 복합개발 타당성 연구 용역을 여기서 맡아가지고 발주했는데 담합 의혹이 있습니다. 이거는 언론에 검색해보면 시의회 서은경 의원이 집중적으로 지난번 행간에서 얘기한 게 나옵니다.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저 이거 그냥 제가 이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찾아보고 한 거에서도. 자, 마지막.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시의회는 어떨까? 시의회가 지금 의장 부정선거로 국민의힘이 다 고발당해 있고 그 중에 18명 중에 의장 빼고 나머지는 벌금형 내지는 대표는 불기소까지 돼 있어요. 근데 이 모 의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담합을 했는데 그 담합이 뭐냐면요. 기표소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너 찍었다는 걸 사진 찍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비밀투표 위반이고요. 이거는 그렇게 당선된 의장은 전국적으로 아웃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묘하게 지금 이 성남시 의장만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살아있어요. 심각한 문제고요. 의회가 두석 차이 나거든요. 두석 여야가. 그런데 이 두석 많은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폐악질을 하냐면요. 민주당에서 내는 모든 조례 다 아웃시켜요.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독도 관련 발의안을 냈는데 이분석 의원이란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발의한 것조차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냈다고 해서 아웃시켰어요. 아주 극단적인 예입니다. 되게 많아요.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신상시 시장이 표를 얻기 위해서 포퓰리즘으로 막 쏘고 있는 예산들에 대해서 시에서 두석 많은 국민의힘이 막 통과시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하죠? 이거는 철학이 없는 준비되지 않는 이 의회 리더십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의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집행부를 문제가 있으면 견제하고 있는 시민의 대표 기관이잖아요. 그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결론. 신상진 정부도 관치 시대로 가서 제왕적으로 하고 있고요. 의회도 거수기 역할을 하면서 우리 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재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빨리빨리 말씀하고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할게요. 성남 풀뿌리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건데요. 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겠습니다. 25년에 집행되는 것들이 있어요. 야구, 아까 내가 야구 정론경기장. 성남시 의료원 올해 3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결과가 내려올지 그에 따라서 철두만게 재개발 재건축 8,200억씩 막 써가지고 만들어야겠다는 과학고 이런 사업은 25년에 다 결정해서 집행까지 됩니다. 이거는 한번 결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되돌리기 힘들어요. 되돌리려면 이거 막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6년 이후에 이루어지거나 신상진이 자기 표 얻기 위해서 막 던진 것들은 26년 선거 이후에 바로 잡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바로 잡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 시장이 바뀌고 나서 1년, 2년 동안 그거 바로 잡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 가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신상진 시장이 정말 정치 철학, 우리 시민 중심의 철학도 아닌 제왕적 철학으로 성남시정을 이렇게 한 게 우리 성남 시민에게는 어마어마한 불행으로 다가올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들은 막을 건 막고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제안이고요. 두 번째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역할. 자, 주민자치라는 건요. 5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의 철학이 필요합니다. 신상진 시장이나 윤석열 대통령처럼 지방자치 얘기하면 빨갱이다 이렇게 하는 정치 철학이냐, 아니면 시민이 참여해서 민주주의를 이뤄가고 풀뿌리 민주주의로부터 이 지방자치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철학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가 이런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지도자의 철학이 매우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에 따른 제도, 예산, 그리고 활동가를
육성하는 것, 이 활동가들이 공동체를 육성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되어야 이 지방자치는 제대로 뿌리를 내려가는데 이런 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여기 지금 지방자치학교, 민주시민학교 참여 예산 형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참여 예산, 그리고 시민이 추천하는 감사관, 지금은 감사관 일방적으로 시장이 임명하고 있잖아요. 그 감사관, 시민이 참여해서 내는 정책,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시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자는 철학을 가지고 이것들이 유지되도록 하는 그런 정부를 구성해야 되고요. 또 기존의 거버넌스를 만들어 놨더니 마음에 안 든다고 신상지처럼 다 없애는 거, 이걸 기본적으로 막아야 된다. 예산이나 조직을 마음대로 없애는 걸 일몰시키는, 막는 그런 것들을 제도적 정치를 만들어 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역 정당 문제는 이게 풍부리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지역 정당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정당법상 지역 정당이 안 되게 돼 있긴 하나 이 지역 정당에 대한 문제는 깊이 고민해봐야 된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모두 모여서 성남당을 만들고 여기서 기준으로 성남의 지방자치를 뿌리내리게 하는 것도 가능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헌법체계에서 지역 정당은 아직 헌법상 안 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고민해서 조금 공론화 계속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자, 지방선거 대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거의 결론은 뭘까요? 앞으로 다가오는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을 진보 세력이 가져와야 되고요. 맞잖아요? 그 다음에 2026년에 지방선거에서 신상진 정부가 아니라 진보 세력이 집권을 해야 되고요. 시정만 집권해서는 안 되죠. 시의회가 다수당이 안 되면 시의회가 또 계속 태클 걸 거 아니에요. 옛날에 이재명 시장이 계속 국민의힘 태클 받아가지고 많이 못한 것처럼. 그래서 2026년에는 시장도 바꾸고 진보 세력이 다수당도 되어야 한다. 그게 사실은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바로잡거나 우리 시민의 입장에 제대로 가게 하는 것이지, 이거 안 되면 우리끼리 놀아야 돼요. 우리끼리 노는 게 얼마나 한계가 많은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뭘 선언하고 기자회견하고 피켓 들고 해도 실질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이 신상진 같은 사람이 있는 한 우리의 생각에 관철되지 않잖아요. 결국은 이거 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자, 이제 얘기 다 끝났어요. 혹시 자유마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신 분 있죠? 네. 이 자유마을이 뭐냐면요. 대한민국에 3,500개 정도 마을이 있어요. 3,500개 좀 넘어요. 근데 이 정광훈이를 비롯한 특정 종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라고 하기도 그렇죠.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거기에 편성한 아이들이 전국의 3,500개 마을의 풀뿌리 조직을 뿌리내리게 하자. 이래서 다 침투를 했습니다. 이 풀뿌리 조직은 빨갱이 조직이라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칼찌른 사람 있죠? 자유마을 사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들은 자유마을로 풀뿌리로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풀뿌리로 들어가고 있는가라는 반성하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할 때다. 이 말씀을 제가 마무리 드리는 거고요. 자, 이 영상 하나로 저희 오늘 발표를 마치겠는데요. 그동안 민주주의를 함께 지킨 응원봉 청년과 시민들의 삶은 여전히 고단합니다. 취업 문을 열지 못하는 청년, 결혼하고 싶지만 전월세방을 얻지 못한 연인, 노동시간이 길어 육아에 지쳐가는 부부, 자식들 학비 걱정에 한숨만 쉬는 부모, 아이와 부모를 돌보느라 허리가 뛰는 이중 돌봄 세대, 손님이 없어 폐업해야 하는 소상공인. 이들은 묻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국민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이렇게 묻을 것입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님,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사건입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님, 윤석열의 내란 혐의는 무죄입니까? 윤상현 의원님, 윤석열은 대통령직에 복귀해야 합니까? 추경호 의원님, 윤석열이 복귀하면 대한민국이 굴러는 가겠습니까? 상황은 안개 속입니다. 내란 우두머리가 구속되자 폭도들이 법원에 난입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를 자처하는 이들과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들, 대통령 변호인단 일부 지식인들이 폭동을 잠재우기는커녕 부추깁니다. 여당과 정부는
탄핵 심판을 늦추려고 생략을 띱니다. 독재를 내재화해 이 나라를 신유신 체제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들을 숙주 삼아 극우 파시즘이 스멀스멀 돋아나고 있습니다. 파시즘은 정치적 종족주의와 적을 먹이로 합니다. 특정 국가를 혐오의 대상으로 점찍습니다. 공명과 혐오를 일삼습니다. 선거를 부정합니다. 적이 되는 듯한 했던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정과 길거리, 유튜브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다시 걱정하고 있습니다. 내란은 완전히 종식해야 합니다. 자역과 무마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란을 완벽하게 종식하고 헌정 질서를 회복할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12.3 내란 우두머리의 파면이 확정되고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된다면 극우 내란 세력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단단하게 연합하여 압도적 승리로 집권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말 때문에 제가 이걸 들은 거예요. 극우 보수 세력을 빼고는 모두가 단결해서 조기 대선에서 승리하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정당 색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기 대선만큼은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승리해야 되고, 역시 2026년의 지방선거도 우리 모두가 단결해서 극우 보수 중심의 신상리를 몰아내고 우리가 정권을 바꿔야 된다. 이게 오늘 제 발자의 마무리입니다. 고맙습니다.